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와 4부에서는 경제 문제를 조금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3부에서는 국회에서 심사가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 문제와 더불어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인한 한일 무역 갈등 해법, 또 하향 조정되고 있는 성장률 문제 등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기재부 차관을 지냈고 현재는 민주당 일본 경제 보복 대책 특위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진 전 차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바로 기재부 차관에 임명되셨고 작년 12월까지 계셨는데 그만두고 나니 속이 시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속이 시원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한 30년 이상을 예. 그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공직에 있었는데 예. 이제 그만두면서 어떻게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차분히 한번 저도 좀 되돌아보고 못 만났던 사람도 만나고 예. 뭐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차관님이 당시에 국회에서 대기하며 보낸 시간도 여러 날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 들어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100일 만에 굉장히 늦게 통과됐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추경 통과가 조금 빨리 됐다면 성장률 조금 앞서 나가니 도움을 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예. 동의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정책이라는 게 원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 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정부 지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지금 뭐 생산, 소비, 그다음에 수출 다 부진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은 부분이 상당히 이 정부 지출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난 2, 4분기 때 우리가 1% 성장했지 않습니까? 1% 성장했을 때 정부 부문의 기여도가 1.2%포인트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2, 4분기, 3, 4분기에 보면은 0.4%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정부 부문에서 기여를 했습니다. 예. 그만큼 정부 지출 비중이 크니까. 그리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 뭐 예년에도 그랬지만은 재정 조기 집행해가지고 상반기에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해서 대폭 땡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재정 지출 수요랄까요? 예. 이게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일 추경이 조속히 통과돼서 집행됐다라면은 당연히 효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차관님 말씀 그대로 IMF에서도 한국은 재정 확대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권고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GDP 대비 부채율도 다른 OECD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건전한 상태고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은 정부 재정만 확대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결국은 민간 부분 투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럼 민간 부분 투자는 어떻게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거 정부에서 고민일 것 같습니다. 민간 부문 투자에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사실은 민간들의 기업들의 투자 의욕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살려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인 노력도 있을 수 있고 재정 쪽에서는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가 그리고 또 재정의 기능이라는 게 보면은 단순하게 반드시 아끼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재정의 기능 중에서는 이 경기 조절 또는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경제가 좀 안 좋을 때는 재정에서 역할을 보다 강화해주고 그리고 또 경제 여건이 좀 좋을 때는 그만큼 이제 정부 쪽에서 역할을 좀 덜해도 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확장 재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500조가 넘습니다. 예, 500 아마 지금 9.3% 증가율로 해서 500조가 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아마 방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의 일환인 것 같은데 문제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정부가 처음 예상한 것보다 지금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2%도 안 될 것이다. 1.9% 얘기도 나오고 1.8% 얘기도 나오는데 2%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예. 정부는 항상 그 예산을 편성하거나 경제 정책 방향을 할 때 예. 그 예측치를 넘어서 희망치를 좀 합니다. 뭐 그렇게 근데 있겠죠. 그렇다고 예. 해서 그 반드시 그 수치가 당초 계획대로는 좀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정부가 이제 뭐 추경도 편성하고 또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 재정으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또 하반기에 또 재정 그 보강을 대폭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경제 진폭을 더 줄이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고요. 2%의 그 달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이러한 그 성장을 위한 이런 그 모멘텀 이런 것들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차관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고. 또 IMF나 OECD 국제 기구들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까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이 513조 잡혀 있고요. 근데 결국은 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3일이 아마 법정 기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월 2일입니다. 12월 2일입니까? 예. 네네. 근데 국회 특히 야당은 지금 이 확장 재정 정책을 국민 세금 낭비다. 또 내년 총선용으로 준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부채 비율 40%도 언급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당수 시절에는 이 40% 넘기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저런 반대가 기재부가 이를 추진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방해라기보다는 뭐 야당이니까 당연하게 예. 또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예.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규모도 중요하지만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년 예산 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한 30여 년 동안 예산을 다뤄오면서도 보면서도 진짜 이번에야말로 진짜 경제 예산이라고 저는 본다고 경제 예산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보면은 경제 분야 예산 SOC가 됐든 산업이 됐든 또는 뭐 R&D가 됐든 대체로 보면은 이 분야의 예산들이 지출을 합리화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증가율이 뭐 거의 그 정체돼 있거나 많아봤자 1, 2%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는 대폭 늘어나면서도 예. 경제 분야는 상당히 억제돼 왔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 예산은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제 분야 예산 같은 경우에 산업 분야 예산이 내년에 27.5%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SOC도 12.9%, R&D도 17.3%, 그리고 또 환경도 19.3%. 그동안 이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경제 예산입니다.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하였던 예, 그렇죠.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더 논의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재정 확대가 우리 현재 경제가 좀 어려운 면을 그러한 보완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에 대한 재정을 통한 투자가 단순히 현재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투자라고 좀 봐주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지금의 투자가 바로 미래의 재정 수요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감안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보다 경제 분야를 넓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다. 야당이 주장하던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아니 그 SOC 이런 거 거대 사업 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회복지에 많이 투자하기로 한 거 아니었느냐 처음에 집권할 때는 경제가 조금 안 좋다는 비판 들으니까 결국은 뭐 건설 투자 확대 이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전 정부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 분야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산업 분야도 예. 경제 예산이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동안 보면은 재정 당국이 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보면은 제한된 재원으로 어떻게 투자 우선순위를 가져갈 거냐 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부분이 SOC라든지 산업 분야 이 경제 예산들이 그동안 밀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SOC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반적인 계속 이런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참여정부 때도 좀 비슷한 기조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특히 SOC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투자가 정작 필요하면서도 이 지연되는 늦춰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가 왜곡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 어떻게 보면 SOC 분야 이런 분야의 투자를 좀 정상화하는 그래서 꼭 필요한 서민주거 안정이라든지 또는 광역교통망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공급을 앞당기는 이런 꼭 필요한 투자를 제대로 하자라는 것들은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좀 균형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예.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존에 우리가 해봤던 그 서민이라든지 또는 그 사회적 약자 또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하진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제가 무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OECD 국가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부채 비율이 뭐 크진 않습니다.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일본은 뭐 200%가 넘어가니까요. 근데 재정 건전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예. 아무리 해도 저는 뭐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 재정을 운영할 때 그 재정 운영 여건, 그 당시의 경제 여건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정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하고 비교해서 물론 그 OECD 국가라든지라고 비교해 보면 그 재정 적자라든지 또는 그 국가 부채 수준이 훨씬 낮은 거 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그 분야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의 투자가 다 그 미래에 이러한 그 재정 수지 적자라든지 재정 소요 이런 것들을 또 그 낮출 수 있는 그래서 또 되면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전문가로서. 그 전문가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올해보다는 내일, 금년보다는 내년이 보다 더 희망이 있고 그다음에 예. 근심을 덜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렸냐면 청취자분 중에 한 분께서 예. 정말 이 정부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하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예.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세입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국세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내년이 줄어든 것으로 편성이 되어 예.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도의 경제 상황이 아직도 엄중하다는 것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특위위원 맡고 계시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수 언론으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본에 왔으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 많았었거든요. 예.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 한 석 달쯤 지났습니다. 4달 지났습니다. 석 달 지났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 분위기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본 쪽에서 지금 이 사태, 이 결과가 나는 걸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고 수출도 굉장히 대한국 수출입니다. 상당히 떨어졌고 특히 관광 분야라든가 또 수입 맥주 분야라든가 그냥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지금 넉 달 동안에 이런 일본과 한국의 이런 관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라든지 또는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러한 부분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자승자박 한 거 아니냐 또 그러면 우리가 뭐 누가 승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번에 일본의 경제 침략과 관련해서는 키워드를 굳이 얘기하면 저는 아베라는 말 하나 하고요. 예. 우리 국민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베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방향, 전개 방향하고는 전혀 다르게 좀 착각을 한 게 아니냐는 착각을 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시작부터 사실관계가 달랐다는 얘기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우리도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서 국민들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한 그런 대응 자세, 불매 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우리 국민들의 힘 그런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일본이 처음에 수출 규제를 하면서 대제품이 아마 한국에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아마 큰 타격을 입을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준비를 빨리 한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정부도 기업들 많이 도와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이번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노력도 평가해 줄만합니다. 상당히 기민하게 대응을 했고요. 특히 보면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7월 2일 날 아베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한 뒤에 8호 일본으로 달려가 가지고 4박 5일 동안 계속 일본 각계 인사들 만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또 상의를 하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다시 했던 것이 긴급 회의를 수집해서 여기에 대한 비상 대응 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이번에 세계 소재 부품에 대해서 일본이 규제를 했었죠. 세 개의 소재품을 넘어서 다른 분야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것은 차제 대폭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건 하나의 예인데요. 우리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까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다.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 일본에서는 만일 한국이 압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현금화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현금화할 경우에 추가 보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에 강경 일본도에서 하고 비교해 볼 땐 지금 많이 누그러뜨려졌다. 다만 기존의 주장대로 한국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건 바뀌지 않았단 말이죠. 과연 그러면 일본이 새롭게 추가 보복할 카드가 무엇인지 또 한일 관계는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를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경우에도 우선은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보다 우리 정부 같은 게 열려 있는 입장에서 무엇이든지 함께 논의하고 상의해 나갈 그런 자세가 돼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다급하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은 저희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크게 봐서 이슈 한 3가지 정도로 들 수 있는데요.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정부 주도로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끝내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반드시 피해자들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지소미아 문제는 양국 간의 안보라든지 국방 관련해서 이 신뢰 문제가 또 걸려 있었거든요. 이런 신뢰 회복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지 이런 것도 풀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부품 소재와 관련해서는 이게 정경분리 원칙이 그동안 한일 간에는 계속 유지돼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베 정부가 정치와 경제를 이걸 연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특히 경제 분야의 관계는 경제만으로 경제부를 따로 띄어서 경제 통상 분야의 협력을 다 얘기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과 우리가 그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의 양국 간의 협력, 동반자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원칙적인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그냥 미봉식으로만 합의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원칙을 지키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지소미아 말씀하셨는데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미국 정부의 압력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서.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좀 언급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은 한미일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미국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한국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일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이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군사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 간에 또 미국과 일본 간에 서로 간에 이러한 신뢰가 우선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일본이 아베 정부가 이 경제 침략을 하면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우리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 안보 분야에서의 우리에 대한 의구심 이런 불신 이런 걸 많이 드러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그래서 지소미아를 폐기한 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건 일본 아베 정부다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화해 그리고 서로 간에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방금 말씀 중에 어쨌든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만나자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서면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일본 보도를 통해서 이제 발표된 거거든요. 이거는.
일본 언론발인데 아베 총리가 그거를 보고 뭐 11월 달에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금 풀릴 것 같은 이랑저기식을 계기로 해서 좀 풀릴 것 같은 한일 관계가 좀 오래 가는 건 아니냐 또 그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글쎄 저는 이번에 일본의 경제 침략 그 관련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의 언론 쪽을 그 우리가 분명 그 모니터링하고 주시를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예, 않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있다는 참고는 하지만은 예. 당연하게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함께 그 같이 그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위원인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예, 어제도 짚어본 내용입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 발표했는데요. 이 이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운 일자리 정부가 무색해졌다라는 비판적 시각의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의 설명대로라면 조사 방식을 바꿔서 나타난 결과다라는 건데요. 청와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지 궁금하네요. 황덕순 일자리 수석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침 TBS 뉴스공장 나가셨죠? 네. 예. 거기서 진행자가 중간에 하도 끼어들어서 말을 많이 못했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시간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예. 네, 고맙습니다. 많은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통계청 조사 결과 받아들고 청와대도 조금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모든 언론이 큰일 난 거 아니냐. 일자리 정부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와 결과가 이게 뭐냐. 이렇게 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든 언론이 비판을 했던데요. 일단 그 조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청와대 입장에서 뭐 당황했다기보다는 좀 당혹스럽다 이런 뭐 느낌을 안 가질 수 없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기관인 이제 통계청이 생산한 통계가 그동안의 현실과 조금 다른 차원에서 과거와 그대로 비교하기 어려운 조사 결과를 얻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당혹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청도 아주 이례적으로 이번에 통계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35만에서 50만 정도까지는 예. 뭐 과대추계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과대추계가 되었을 것이다. 자, 일단 비정규직 하면 어디까지가 비정규직인가 이 용어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연과학적 개념이 아니고 이제 사회적인 개념이어서 논란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가능하면 가능하면 이제 비정규직 규모를 좀 넓게 잡고 싶어하고 예. 경영계는 좀 좁게 그렇겠지요.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2002년에 모여서 여기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예.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예.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일할 걸로 예상이 되는 한시 근로자라고 부르는 집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 예. 또는 뭐 8시간 하더라도 며칠간만 일을 하는 시간제 근로자. 예. 세 번째는 파견이나 용역 뭐 또는 특수 형태 근로자라고 불리는 특고와 같은 다양한 불안정 고용 형태를 포함하는 비전형 근로자. 그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한시적, 시간제 그리고 비전형. 네, 맞습니다. 방금 특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스튜디오 밖에 있는 작가들 네. 이 특고지요? 일시 뭐 네. 특고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고용계약 형태를 맺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예. 특고라는 게 이제 자영업자와 임금 근로자의 중간에 있는 고용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뭐 택배 기사나 이런 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정규직이 아니면 다 비정규직 아닐까 이렇게 싶기도 한데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규직이 아니면 비정규직이라기보다는 지금은 비정규직을 어디까지로 보자 이렇게 정해놓고 예. 비정규직이 아니면 정규직이다.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점.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고용 형태도 문제고 일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임금도 문제가 한데 그건 뭐 뒤에 가서 따로 이야기 좀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어제 통계청 발표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로 늘었다, 폭증했다라고 했긴 했는데 숫자상으로 일단 확인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게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 뭐 간단한 그래프를 하나 뽑아왔습니다. 우리 예. 사회자분께서 아마 보실 수 있도록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지난 5년간 매월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매월 조금씩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아주 특이하게도 올해 3월과 6월에 54만 명, 80만 명 계단형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예. 정부와 통계청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를 분석을 해본 결과 국제노동기구에서 이제 그동안 고용 형태와 관련된 분류를 해오던 기준을 바꿔서 25년 만에 이제 기준을 바꾸자 이렇게 작년에 결정을 했고요. 그에 따른 통계 기준 변경을 위한 추가 조사를 올해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별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문항을 보니까 이게 보통 3만 5천 가구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특성상 문항의 순서가 바뀌거나 표현만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데 추가적인 이제 고용 예상 기간에 관한 설문이 들어가면서 기간제 근로자로 응답한 분들이 1년 사이에 80만 명이 갑자기 늘어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 부분은 과거의 통계와는 명확히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그대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예. 통계청도 어제 발표를 했고 누구라도 아마 그래프를 보시면 동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통계청이 그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 그대로 따서 뭐 비정규직이 급증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언론들이 많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석님이 갖고 온 그래프를 보면 이게 16년 1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기간제 근로자 수 증감 네네, 도표입니다. 그런데 16년 1월 보면은 뭐 10만 명부터 이렇게 20만 명 또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요. 계속 네네. 10만 명, 20만 명, 10만 명, 20만 명 이러다가 19년 3월 갑자기 54만 명으로 네, 맞습니다. 증폭했고 또 6월에 80만 명으로 증폭합니다. 또 네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사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늘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이걸 그대로 전년 대비해서 갑자기 이만큼 늘어났다라고 네네, 예.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 제기도 하셨습니다. 8월 조사에 하는 건데 왜 3월, 6월에 바뀐 조사를 가지고 저희 잘못됐다고 발표를 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분류와 달리 기간제는 매월 조사는 본조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정부가 얻었고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조사 방식을 바꾼 근본적 이유는 ILO에서 권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국제노동기구에서 고용 형태의 분류에 관한 기준을 우리가 흔히 그동안 이제 종사장 지위라고 해서 고용주, 자영자, 상용, 임시, 일용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우리 특고라고 불리는 비정형적인 노동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임금 근로자 내에 다양한 유형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 아래 기준을 바꾸기로 이제 지난해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서 그 조사를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에 따른 조사 변경을 위한 이제 시범 조사가 올해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프를 제가 보면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19년 3월에 갑자기 54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네. 증가하는데 3월에 갑자기 이 조사를 방식을 바꿔서 그렇게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달 보면은 어쨌든 이 10만 명대, 15만 명대 이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조사 방식만 바꿨다고 해서 이렇게 30만 명씩 늘어나느냐 이 자체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데
전달에는 기간제라고 응답을 안 했다가 올해 기간제로 응답한 사람이 없을까?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원자료를 분석을 하면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아마 통계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기간제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기간제로 응답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수십만 명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걸 통계청이 발견했을 겁니다. 통계청이 그런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도 이거는 조사에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런 점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네. 그러니까는 고용 관계 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저는 계약이 앞으로 종료될 거니까 이렇게 네. 응답을 하신 분이 있으면 이제 그거는 비정규직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앞에 문항의 응답을 다시 바꾸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계약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는 꼭 서면으로 안 쓰고 예. 암묵적인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서면 계약을 안 했던 분들이 나는 계약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거치면서 나도 계약을 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정부가 그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 그리고 고용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용 증가가 어쨌든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다. 네. 특히 노인 일자리. 네. 근데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그거는 결국은 비정규직 아니냐. 그래서 네네. 많이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 부분도 통계에 반영이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생각을 하기에는 15만에서 20만 정도의 숫자가 정부가 취약계층을 특히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든 일자리 그리고 또 여성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일자리에 추가로 참여를 하셨고 그것이 통계에 반영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지금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경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찾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은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연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서구의 선진 복지국가보다는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에 정부가 일자리 찾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 비판하는 분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정부가 있는 것인지 예.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또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서 네. 우리 비정규직 직원들하고 이야기한다든가 또 정규직 가지고 약속한다든가 네.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정부 모토가 결국은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 아니냐. 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진도는 계획한 것보다도 조금 빠르게 가고 있고요. 간략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17년 5월에 이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정부가 정규직화를 진행한 공공기관이 800개가 넘습니다. 예. 그 기관에서 19만 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고 예. 실제로 전환이 완료된 분들은 16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만 명이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 다만 3만 명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용역 계약을 한 분들은 기간이 끝나야만 이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많이 제기된 이유는 특히 이제 자회사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자회사로 가게 되면 이게 정규직이 아니고 예전과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은데 내용을 조금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자회사 방식을 통해서 전환된 곳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800개가 넘는 기관 중에 자회사 방식으로 간 기관은 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직접 고용으로 전환을 했고요. 예. 다만 숫자로 보면 좀 많습니다. 한 20% 정도가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주로 어떤 기관이냐 하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규모가 훨씬 더 큰 기관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 논란이 되는 이제 도로공사 같은 곳들인데. 톨게이트? 예. 네네, 예. 사실은 800개가 넘는 기관들의 정규직화를 진행을 하는데 각 기관별로 성격이 너무 달라서 정부가 기관별로 다 이렇게 저렇게 전환을 하라고 정부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은 뭐냐 하면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주고 그 기관의 노와 사 그리고 전문가가 같이 협의를 해서 기관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을 결정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 방식도 직접 고용을 할 수도 있고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는 자회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노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사실 이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뭐 합의를 이루는데 진통을 겪는 곳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곳들이 이제 그런 곳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문제가 마치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예. 비춰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짚어볼게. 이건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 생각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정규직 공무원들 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니까 기존의 정규직이 반발하더라.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노노 갈등이 갑자기 네. 불거졌단 말이죠. 그것도 네. 조금 심각하게 불거진 것 같은데 이건 생각 못한 게 아니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다고 예.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정부 차원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변화에 앞서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정책을 진행한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시 같은 곳들이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이미 있었죠. 불거졌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기관별로 방향을 직접 정한 것이 아니고 기관의 사정에 맞게 노사가 협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이게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노사관계라는 게 본래 이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렵더라도 서로 간에 협의하고 타협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청취자 질문 2개 받겠습니다. 8900님. 조사 방식이 정권마다 바뀝니까?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정권마다 바뀐 건 아닙니다. 이 설문지는 이제 8월 설문지는 2001년부터 시작된 조사인데 2002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노사정이 합의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2003년부터 설문지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기간제의 경우에는 부가조사 설문지가 아니라 본조사에 있는 문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조사에 추가로 조사한 3월, 6월 소위 병행조사에서 영향을 받아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정권마다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예. 왜 3월에 급격한 변화를 보였을 때 조사 방식 변경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7799번님. 이 숫자는 3월 달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8월 결과를 보고 최초 공개가 된 거고요. 조사는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매월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매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위 고용동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결과만 발표를 하고 이번에 발표된 기간제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발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새로 이번에 8월 결과와 합쳐서 발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예. 2992님.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정책은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까? 복지적 성격이 매우 강한 일자리 정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자리를 늘리자. 뭐 다들 동의하실 테고요. 문재인 정부 핵심 또 공약 사항 중에 하나고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늘리는 건 그 하나만으로 중요하느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비정규직하고 지금 정규직 간의 인권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황덕승 청와대 일자리 수석 바쁜 와중에 스튜디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